안녕하십니까. 신소재 가공 기술 분야 모빌리티 적용 배터리 용접 및 접합 기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동일대학교 박영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빌리티에 적용이 되는 전체 배터리의 구조 및 접합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러한 배터리의 구조를 완성시키는 접합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용접 및 접합 기술로서 첫째, 레이저 용접 기술, 두 번째는 배터리에 적용되는 초음파 용접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저항 용접 기술, 이러한 순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배터리의 구조와 접합부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대표 주자로 뽑히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기 자동차의 모터를 구동하는 에너지원은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배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의 배터리 케이스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케이스에 보호가 되어 있는 배터리를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터리 팩이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로 공급을 하고 배터리 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그 배터리 팩 내부에 각각의 배터리 팩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러한 각각의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이 뭐 8개냐 12개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모듈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셀이 모여서 모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듈을 형성하는 각각의 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셀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장의 셀, 파우치 타입의 셀이 되겠습니다. 이런 파우치 타입의 셀들은 여러 개의 셀들이 겹쳐지면서 탭과 탭 사이에 접합이 필요하고 이러한 탭과 탭 셀들을 모여서 모듈을 형성할 때 탭하고 버스바의 조인트가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셀들이 모여서 모듈을 형성을 하고 모듈이 모여서 배터리 팩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레이저 용접 또는 초음파 용접 또는 저항 용접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배터리 팩을 보호하게 되는 배터리 케이스 트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트레이의 제작에 있어서도 주로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 스틸 고장력 강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밀봉선과 다양한 경막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접 접합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 배터리의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셀들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셀들은 전기 자동차를 제작하는 완성차 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셀들의 타입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셀들은 크게 실린더리컬 셀, 저희들은 원통형 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즈매틱 셀, 한국말로는 각형 배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타입, 파우치처럼 생긴 파우치 타입의 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인 세 개의 회사 중에서 이런 파우치 타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에서 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프리즈매틱 각형 셀은 삼성 SDI가 대표적인 생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통형 전지의 경우는 일본에서는 파나소닉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에서 각각 다 원통형 전지는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원통형 전지는 미래 모빌리티 중에서도 특히 전기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에서 원통형 전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통형 전지는 조금 작은 사이즈들은 주로 최근에는 전기 제품, 전자장비의 전기 청소기라든지 또는 다양한 소형 모빌리티 제품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 각형 전지, 파우치 전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어떠한 형태의 셀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셀들 간의 접합을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접합 부분이 필요하고 셀들이 모인 모듈을 각각 또 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때 용접 접합이 적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팩들을 보호하는 전체 배터리 트레이에도 용접 접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각형 전지, 프리즈매틱 셀과 원통형 전지, 실린더리컬 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셀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형성하고 이런 원통형의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즉 전기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 테슬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통형 전지를 이렇게 분열로 쭉 쌓아서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가 번들이 모이게 되면 이걸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모아서 다시 전체 하나의 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터리의 셀과 모듈과 팩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이닝 프로세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 레벨의 경우 이게 하나의 셀이 되겠습니다. 이 셀 레벨의 경우에는 이 셀들끼리 서로 용접 접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여기 나오는 전극, 일렉트로드와 전극들을 서로 모아주는 탭 간의 용접에 있어서 접합이 생기고요. 그 다음 요 케이스 파우치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의 경우는 실링의 개념이라서 러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셀들이 다 모이게 되면 모듈 레벨에서 각각의 모듈들을 모아서 연결을 하는 접합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셔서 보이시겠지만 각각의 모듈을 연결하거나 또는 모듈에서도 셀과 셀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셀과 셀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양극인 알루미늄과 중극인 구리의 경우에 알루미늄과 구리의 이종 접합, 이종 소재 용접 접합의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팩 레벨은 바로 이런 모듈들을 다 모아서 모듈들을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듈을 연결해주는 브라켓류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다 용접 접합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용접 접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용접 접합 공정을 적용할 것인가는 각각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셀 단위의 셀 레벨에서 전극과 탭을 용접하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 파우치의 경우는 그 전극들이 거의 포일 수준입니다. 30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가지는 따라서 이별량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용접부가 상당히 또한 작은 용접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이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한 전체적으로 용접 부위 크기가 작은 그러한 용접 공정인 레이저 용접이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크 용접 등은 뭐 나중에 이 팩들을 보호하는 배터리 트레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에 대한 아크 용접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팩 레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아크 용접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레이저 용접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한 결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용융 용접이 아닌 고상 용접의 형태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적용해왔던 부분이 초음파 용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초음파 용접은 이종 접합에도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 알루미늄 또는 뭐 동종에서도 초음파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접 공정에 대한 내용들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에 적용이 되고 있는 용접 및 접합 기술에 대하여 조금 구체적으로 각각의 원리, 형상, 장점, 단점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용접 접합 공정, 초음파 용접, 레이저 용접, 저항 용접 세 가지를 도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원리 측면에서 보시면 초음파 용접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이저나 저항과는 달리 고상 용접이 되겠습니다. 즉 오른쪽은 용융이라는 방법을 레이저와 저항은 용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북부적인 결합을 즉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반면에 초음파 용접은 용융이라는 용융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고상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계적인 압력과 좌우의 선형 진동을 통해서 북부적으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또한 원자들의 확산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국부적인 결합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음파 용접은 레이저나 저항 용접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초음파 용접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혼과 엠빌의 서로 접촉을 통해서 진동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이 포일들 사이에 마찰을 이용한 마찰 에너지, 마찰을 통한 열 에너지와 동시에 압력을 이용한 기계적 에너지 등을 활용을 해서 국부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용접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혼과 엠빌이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 이런 아픈 형상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남게 되죠. 다만 고상 용접이기 때문에 액상, 즉 용융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고와 응고에 수반되는 다양한 용접 결함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용접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조금 넓은 면적에 대해서 혼과 엠빌이 가지고 접합 면적을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포일의 경우에 다층 접합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혼과 엠빌이 상하에서 접근해야 되는 양면에서 접근하는 용접 구조라서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두께의 제한이 있으며 소음, 진동 소음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아픈에 따른 변형, 그리고 기계적 마찰에 의한 분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용접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용접은 원리는 뒤에서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아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레이저 광을 이용을 해서 이 레이저 광이 실제로 이 금속의
금속의 원자들과 표면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서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반응 에너지로 온도가 용융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저는 굉장히 국부적으로 가열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빠르게 광빔을 움직일 수 있어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열 영향부, 용융 부위 주변에서 생기는 열 영향부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양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자세 제한이 거의 없고요. 빔 다이아미터가 대략 200 마이크론에서 600, 700 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작은 후적인 영역을 용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저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싼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한 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용접 불량으로 쉽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용접직의 정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융 용접의 하나인 배터리 적용되는 저항 용접이 되겠습니다. 저항 용접의 경우에는 상하에서 전극을 이용을 해서 주울열을 이용한 발열로 용융을 일으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열은 전극의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를 통해서 통전만 될 수 있다면 한 방향에서 용접을 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런 편면 용접이 가능하고 생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통적으로 오래된 용접 기술이고 운용 관리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종접합의 경우에도 크게 용접성이 나쁘지는 않고 다만 열 영향부가 조금 넓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층 접합, 그리고 넓은 면적, 높은 전기 전도도의 가지는 소재, 알루미늄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제한 사항이. 배터리에 적용되고 있는 레이저 용접 기술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이 프리시전 레이저 용접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이저 헤드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원통형 전지 각각의 셀들을 이러한 탭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보이는 레이저 광을 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팟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큘러, 스파이럴, 라인 웰딩,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모듈 단위에서 각각의 모듈들을, 또는 각형에 있어서 각 셀들을 연결하는 그런 용접을 보여주고, 팩 단위에서도 용접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레이저 용접을 프리즈매틱 셀 각형에서 전극 단자를 용접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우치 셀의 경우에 각각의 셀들을 셀들에 있어서 양극과 음극을 서로 연결하는 파우치 셀 용접을 레이저로 심 용접으로 진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접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 적용된 레이저 용접 기술, 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어의 LASER은 중에서 LA는 Light Amplification, 즉 공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진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반사 미러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서 빛을 증폭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액티브 미디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활성 매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펌핑 소스가 되겠습니다.
크게 레이저는 이 세 가지로 펌핑 소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티브 미디엄, 활성 매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조네이트, 공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펌핑 소스에서 여기서 광을 어,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러한 활성 매질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Nd야그라든지 뭐 다양한 활성 매질들을 우리가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 매질에 광을 비춰주면 여기서 여기를 통해 갔다가 다시 전자가 밑으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함유라는 광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펌프가 얼마나 많은 펌핑 소스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냐에 따라서 많은 활성 매질에서 유도 방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발생을 하고요. 그 에미션이 된 광들이 이 공진기의 반사 미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을 하게 돼서 증폭된 빔이 일정한 빔이 레이저 빔이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방출된 광을 특정한 포컬 다이미터로 만들고 나서 그 포컬 다이미터를 이제 집중시키는 렌즈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들은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를 조사해서 흡수충에서 금속 원자를 또는 분사를 활성화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열이 금속을 용융시키고 복사에 의해서 용융부가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터리를 적용을 하는 레이저 용접 기술의 경우에 용융부가 직접 굉장히 확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의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가 처음에 광이 비춰주게 되면 용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융이 일어나면 그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속이 증발을 하는 증기가 되어서 메탈릭 베이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메탈릭 베이퍼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안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생긴 빈 공간을 키홀이라고 부릅니다. 열쇠의 구멍과 비슷하고 해서 키홀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이런 레이저 빔이 이 키홀 자체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어쨌든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다중 반사를 통해서 이별 효율이 증대가 되고 지속적으로 레이저가 반사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앞에 보셨던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열이 계속 발생이 되고 동시에 용융이 되고 증발을 통해서 키홀이 확장이 되고 해서 아주 깊은 용입 깊이까지 용접이 가능하다. 그런 이러한 키홀은 여기 고속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키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홀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오픈된 구멍이 되겠죠. 이런 키홀 때문에 깊은 용융풀이 깊이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키홀 용접은 기하학적 현상 자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키홀은 계속 무너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터리 적용하는 레이저의 경우는 실제로 대부분은 배터리 쪽에서는 뭐 셀 단위, 모듈 단위, 팩 단위에서 그렇게 두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융 깊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배터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재들이 전기 전도도와 열 전도도 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루미늄과 구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온 아까 활성 매질, 액티브 메디움, 활성 매질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CO2라는 가스의 활성 매질을 쓰면 CO2 레이저이고요. CO2 레이저가 가지는 파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마이크로 나노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Nd:야그라는 활성 매질의 경우에는 거의 그 1마이크로, 이게 만나노가 되겠네요. 1064의 1마이크로 단위의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다이오드, 파이버 레이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각각 다른 활성 매질에 따라서 다른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Y축이 이런 광의 흡수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은 레이저 광과 흡수를 통해서 어, 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결국은 열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CO2 레이저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파이브 레이저, Nd:야그 레이저의 경우에 보시면 스틸은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반면에 알루미늄은 여기 알루미늄 라인인데요.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카퍼의 경우도 이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과 구리가 처음에 예, 광을 붙였을 때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반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용접성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레이저 파워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후반에 빠르게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한 흡수율은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흡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펄스 레이저라든지 또는 높은 파워 그리고 다양한 레이저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많이 현재는 극복을 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셀 레벨에서 레이저 적용 용접 기술을 보시면 파우치 셀의 경우에 파우치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각 포일들이 20개, 30개의 포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30에서 뭐 거의 100개의 포일들이 100장의 포일들이 겹쳐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레이저 광이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스캔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추면 아까 보신 것처럼 용융 온도 이상으로 가서 용접이 전체 포일을 통과를 하면서 아주 키홀을 이용을 해서 용접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소개하는 기술은 그 ARM이라고 해서 그 여기 링빔 레이저가 안에 소스가 하나 있고요. 바깥에 링 형태로 또 하나의 레이저가 와서 주변을 안정화시키고 스패터를 억제하는 그런 최근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파우치 쪽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포일들의 수십 장의 겹침에 대해서 이렇게 용접이 아무런 스패터 없이 용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 전지의 경우에도 이런 레이저를 통해서 이 원통형 전지 각각에 대해서 보스바를 그 터미널에서부터 보스바를 이렇게 원형으로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각각의 스팟을 연결해서 용접하는 것을 보죠. 셀레이스 프리즈매틱 각형의 경우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전극을 터미널을 다 용접을 하고 버스바도 용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용접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을 캔에다가 셀들을 넣어서 여기 보시면 캔의 캡을 이렇게 쭉 따라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아주 미세한 좁은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많은 용접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모듈 레벨인데, 셀 레벨이었고요. 모듈 레벨을 보시면 이런 모듈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극과 음극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알루미늄과 카퍼, 이종 소재의 용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루미늄과 구리는 양 끝단에서 고용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합금이 서로 두 성분이 합금이 될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중간 화합물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에서는 각형 레이저에 대해서 모듈을 지금 각각 모듈을 레이저 용접으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모듈을 고정을 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연결하는 탭들을 버스바를 용접하는 장면이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종 소재에 대해서 레이저 용접이 또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용융 용접의 경우에는 이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이종 소재가 많이 확산을 하면서 용융을 통해서 혼합이 이루어지고 합금이 이루어지고 중간 화합물상이 굉장히 큰 두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 화합물상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취성을 가진 레이어의 두께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만 레이저 용접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용접이 굉장히 고에너지 밀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도 보시면 초당 50ml의 용접 속도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중간 화합물상의 형성이 또는 그 레이어의 두께가 성장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이 안에 그 합금들이 평형 상태가 아닌 쿼지 이퀴벌런트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우수한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알루미늄이 위에서 위쪽에서 레이저를 조사한 거고요. 여기는 카퍼가 카퍼 쪽으로 레이저를 조사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보이시죠? 당연히 알루미늄은 용융 온도가 카퍼보다 구리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용융이 용융부의 크기가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에너지 밀도, 알루미늄을 용융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퍼 쪽으로 가서는 용접부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퍼 쪽으로 간 경우에는 카퍼를 통과하고 나서 그만큼의 에너지는 알루미늄 쪽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용융부의 부피가 증가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용접의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보시면 CU9AL4라든지 CU2 카퍼 CuAl2라든지 이러한 세타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카퍼 쪽으로 레이저 용접을 조사한 경우에 알루미늄이 급속히 팽창을 하면서 위쪽 카퍼로 용융부가 밀려 올라오고 여기에 중간 화합물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성된 중간 화합물상을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카퍼 사이드와 알루미늄 사이드에서 다양한 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카퍼 사이드에는 CU9AL4라는 콜럼나 그레인을 가진 중간 화합물상과 존 2의 경우에는 CuAl2와 CU9AL4가 서로 혼합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알파 AL하고 CU2AL이 그리고 존 3의 경우에는 유텍틱의 알파 AL과 세타 CuAl2가 서로 유텍틱으로 공정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알루미늄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덴드리틱 스트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배터리 레이저 용접에서 최소한으로 이런 중간 화물상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용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용접은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아주 정밀한 용접 이런 특성들 때문에 배터리에서 셀 레벨, 모듈 레벨, 팩 레벨, 심지어는 트레이까지 그 활용도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배터리에 적용되는 초음파 용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용접이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 보시는 초음파 용접이 사실은 배터리의 셀들을 서로 전극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용접 접합 기술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극들끼리 포일들을 서로 접합하는 데 초음파 용접을 사용하고 또는 이러한 각각의 셀의 모임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버스바 연결에도 초음파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셀들을 모으는데 초음파 용접을 쓰고 나중에 이런 리드 탭과 연결은 레이저 용접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초음파 용접 장비를 이용을 해서 포일들, 카퍼 포일들, 전극들을 탭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용접이 짧은 시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좀 확장된 사진을 보시면 위에가 혼이고요. 밑에 받치고 있는 요 사각 부분이 엠빌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40장의 카퍼 포일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초음파 용접 장비를 통해서 그 초음파 용접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진동은 현재는 선형 진동을 지금 이용하는 방식의 초음파 용접기가 되겠고요. 포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혼이 내려와서 가압을 한 상태에서 좌우로 특정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이 앰플리튜드는 뭐 보통 배분율로 많이 나타납니다만 좌우로 그 선형 진동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한 20Hz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서 이 포일들 사이에 계면에서 접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혼이 내려오고요. 가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진동이 주어지면서 접합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에 이렇게 아픈 자국이 남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포일 40장하고 탭하고 리드를 같이 용접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견고한 용접이 이루어졌고요. 초음파 용접은 상당히 저가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초음파 용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초음파 지동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접 이 인근 용접에서 연결된 부에서 용접하는 진동에 의해서 이 처음에 용접된 용접부가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음파 용접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용접에서 원리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요게 한 장의 포일, 밑에가 한 장의 다른 포일이라고 보시면 혼 사이드와 밑에 엠빌 사이드입니다. 당연히 모든 금속의 표면은 산화피막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그 경우에 두 개의 금속이 서로 접촉을 하면서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되면 첫째 일어나는 것이 이 옥사이드 레이어가 기계적인 진동을 통해서 프랙처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선형 진동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성 플로, 소성 변형들이 전체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국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하이 스트레인 레이트의 전단 변형들을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된 온도를 통해서 회복과 함께 포성 변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금속은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동적 재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동적 재결정이 이 계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터리에 적용되는 초음파 용접의 3대 요소는 가압력, 얼마나 높은 가압력으로 눌러주느냐. 너무 높은 가압력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이 선형으로 진동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가압력이 필요하고요. 또 진폭이 필요한데 너무 큰 진폭을 주게 되면 좌우로 진폭량이 크게 돼서 어, 제어할 수 있는 이상의 포성 변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폭 그리고 적절한 가압력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동적 재결정이 일어나서 포성 변형과 함께 확산 적합이 일어날 용접 시간만 주게 되면 요 넓은 범위의 공정 구간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너무 낮고 용접 시간이 작으면 약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중간 정도에서 적정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알루미늄은 카퍼에 비해서는 당연히 용융 온도도 낮고 그리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성 변형이 쉽게 일어나서 더 큰 공정 구간이 있습니다. 카퍼 같은 경우는 용융 온도도 높고 스태킹 폴트 에너지 특성 때문에 크로스 슬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해서 이런 동적 재결정 특성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좁은 구간에 공정 구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선형 진동 모드, 좌우로 움직이는 선형 진동 모드가 대부분을 큰 대세로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복합 진동 모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여기 슬릿을 통해서 때문에 이런 원형의 복합 진동을 일으키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복합 진동 모드는 선형 진동에 비해서 동일한 시간에 더 큰 높은 진동 에너지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의 마모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또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어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 용접 기술에 대해서 접합부의 특성, 품질을 결정하는 접합부의 특성은 대부분 단면을 잘라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 접합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비파괴 검사 기술들은 상용화로 잘 적용되는 것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홍과 MV에 의해서 이런 아픈 흔적에 여기 남게 되고 그 포일과 포일 사이 계면에 이러한 접합부가 된 부분과 접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역의 본드 덴시티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요 두께, 아픈이 내려가고 나서 남은 두께를 측정해서 포스트 웰드 티크니스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혼이 얼마나 내려가서 충분히 두께가 감소가 됐느냐를 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을 해서 용접의 품질을 확인을 하는 방법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전체 연결된 웰드의 너겟 사이즈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thermal mechanically affected zone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크기를 가지고 품질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파괴 검사가 되겠습니다.
용접 시간에 따라서 보시면 0.2초부터 1초까지 쭉 초음파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0.2초만 되면 폰은 뭐 여기 형태는 초음파 용접이 된 것 같지만 여기 빨간 점선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 눌러진 부분에 빈 공간들이 보입니다. 아직 미용융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0.6초의 경우에는 보시면 상당히 이러한 미용융부가 접합부가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초 정도로 높은 긴 시간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포일의 띠닝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용접에 따른 과도한 소성 변형으로 띠닝에 의한 용접 불량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배터리 적용을 한 초음파 용접 기술의 용접 과정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그 초음파 그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아주 시비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시에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상호 확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딱 그냥 멈추게 되면 결국은 이제 콜드 웰드, 그 여기 접합이 미접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에너지가 더 부과가 되게 되면 회복과 함께 재결정 온도에 이루어지면서 재결정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포밍 하는 동안 항복 강도를 지나서 상당히 많은 두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결국은 정상 용접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께 감소 소성 변형과 동적 재결정이 어느 정도 일어난 경우에는 노멀 웰드라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동적 재결정 정도가 표면에서 동적 재결정을 일어나서 다이앵글 바운드리에 어떤 그 퍼센티지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다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소프트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화물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버웰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4680 배터리의 경우에 보시면 이러한 그 탭들이 탭과 케이스를 용접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용접 기술들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복합 진동 방식의 경우에 보시면 다양한 모니터링을 이용을 해서 그 용접부를 에너지 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약용접의 경우에 두께가 아픈이 약 한 14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변이가 일어났고요. 정상 용접의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의 깊이까지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 용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용접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이 보이들이 띠닝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60매 이상의 금속 구리 포일들에 대해서 용접이 복합진동 방식으로 용접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측정을 통해서 정상 용접과 약용접 이런 부분들을 구분이 가능하다. 선형 진동하고 복합 진동 보시면 사실 초음파 용접이 레이저 용접에서 조금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속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뭐가 막 날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초반에 그리고 이 엣지 쪽에서 금속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엣지 쪽에서 금속의 띠닝 현상, 얇아지는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반면에 오른쪽에 복합 진동 방식을 보시면 훨씬 더 그 아픈 깊이도 더 적고요. 더 적은 아픈 깊이의 분진이 거의 많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과 또 용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폰과 금속의 반응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배터리의 경우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면에서 동적 재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EBSD 측정을 통해서 그레인 오리엔테이션 스프레드, 결정림 내부에서의 방위 편차 평균값 GO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위 편차 평균값 자체가 1.5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동적 재결정이 일어나서 내부에 여러 가지 토성 변형에 의한 방위 편차들이 많이 감소됐다. 그래서 이런 GOS 1.5가 되는 분율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 동적 재결정 리크레스테리제이션이 된 프랙션을 측정하는 이런 기술도 소개가 된 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배터리에 적용되는 저항용접 기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용접 기술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파우치라든지 또는 어, 각형보다는 주로 원통형 전지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 왔고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적용을 하는 것은 이런 셀들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원형으로 그때 이런 하나의 탭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탭이 이런 셀들을 에서 나오게 되고 이 탭을 이제 케이스 원통 케이스와 용접할 때 이러한 저항 용접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저항 용접의 경우는 주로 이제 이종 접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주로 탭들은 이제 구리가 많고 이런 원통은 캔은 스틸 계열이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탭 포일을 가지고 위에 긴 전극이 젤리롤 사이로 삽입이 되고 밑에서 또 다른 전극이 누르는 상황에서 캔과 탭이 서로 용접이 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접부의 계면에서 열이 발생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션처럼 볼록 튀어나온 엠보를 형성을 시켜서 국부적인 용융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 스폿 용접은 스틸, 니켈, 구리, 알루미늄 등을 포함해서 최대 한 0.4mm 두께의 다양한 탭 재료 접합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용접의 프로젝션 용접의 이런 돌출부, 돌기 용접을 위해서 에너지 집중 역할을 이런 돌기가 하고 있으나 다양한 전극의 관리 그리고 이 돌기가 실제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돌기들이 용접이 되는데 이때 돌기 용접의 어떠한 그 균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가 구리 투탭이네요. 투탭이 있었고 용접되기 전에는 아마 여기 돌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틸의 배터리 캔이 이렇게 캔 쪽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돌기가 내려오면서 용융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용융 부위가 밑에 스틸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리보다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모재 발열이 먼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축공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위에서도 이제 구리도 용융이 되었는데 이러한 용융부가 적절하게 잘 혼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관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힙 밸런스가 아래쪽으로 조금 치우쳐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각각의 다른 케이스에서 약용접, 뭐 과용접 형태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돌기들이 적절하게 용접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통형 전지에서 이런 탭이 요 케이스와 케이싱과 서로 용접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 약용접의 경우에 그냥 거의 탭이 떨어져 나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때 접합 강도는 3.14kg 볼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용접이 제대로 되면 여기 동그란 부위가 아마 전극이 여기를 부딪히면서 용접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보시면 용접부가 충분히 크게 잘 확보가 돼서 한 2배 정도의 접합 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엠보들은 다양한 높이와 폭을 가지고 엠보를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용접 공정이나 엠보의 크기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결함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버웰드의 예시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엠보의 높이나 엠보의 폭은 용접부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요. 엠보의 높이는 결국은 발열됐을 때 얼마나 빨리 무너지느냐의 특성을 좌우를 하는 그런 저항 용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잘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저항 용접의 경우에는 아직도 원통형 정지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빠른 시간의 용접을 낮은 투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 배터리에 적용되는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적용되는 용접 접합 기술들, 레이저, 배터리, 초음파 저항 용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각각의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레이저 용접, 배터리의 초음파 용접, 배터리의 저항 용접 이런 형태로 강연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